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의원들과 검찰이 짠 거라고 주장했는데 비이재명계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헌재가 그런데 국회 측의 검찰 조사 확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이게 저는 굉장히 간단히 나오리라고 봤었어요. 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90분 변론을 하고 끝났고 예. 그 말은 4가지 정도의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었는데 비교적 이 결론이 간단히 날 수 있는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90분 변론으로 한 번으로 종결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결국 결론도 좀 빨리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복귀를 전제로 각 부처에서 뭐 업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황도 취재가 돼서 며칠 전에 또 알려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예. 3월 6일에서 7, 8일 사이에 나지 않겠나. 예. 이게 이제 그냥 대체적인 관측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에서 좀 더 따져볼 게 있으니까 검찰 측의 그 조서를 좀 넘겨라. 이게 방대하거든요, 양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연, 브레이크가 된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한 예단이 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므로써 윤 대통령 선고가 좀 늦어질 가능성과 빨라질 가능성,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뒤로 간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또 걸려 있어요. 이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억측과 전망이 굳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짧게 탄핵 여부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야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에 따른 것이겠죠. 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글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게 가장 큰 사유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당시 권한대행이 됐던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그 이유도 똑같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이제 하루 만에 바로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 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동정부, 한동훈 대표와 당시 공동정부 운영을 얘기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특검 임명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탄핵 사유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보다 민주당이 생각하기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던 건데, 원래는 이번 주에 난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총리의 그 최종 변론이 이미 끝났잖아요. 끝나고 탄핵 사유가 윤 대통령과 비교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단순한 거니까 곧 날 것 같았는데 미뤄지면서 지금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의외로 좀 늦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 헌재가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것, 이걸 가지고 과연 탄핵할 것인지,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문제인데 헌재 재판을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교수님도 결과 예측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뭐 전 인용에 대한 전망이 조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망이 말이죠. 그렇다면 헌재로서는 뭐 그 균형을 꼭 맞춘다기보다도 예. 이 탄핵 사유가 그렇게 명백하게 완전히 권한대행의 업무를 정지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재가 임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쨌든 위헌 심판이 지금 인용됐잖아요. 국회가 요구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을 침해했다. 헌재의 재판관 구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과연 권한대행의 업무를 완전히 정지할 정도로
중대한 거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헌법 위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권한대행의 업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탄핵할 정도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만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이죠. 예, 네. 두 분께 결론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앞서 선고 시기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연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굉장히 비슷하게 겹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이제 검찰 조서를 보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는 것이 우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록을 검토도 해봐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또 모이고 평의를 거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시기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하자. 그래서 뭐 좀 3월 중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순 중에서도 언제냐. 뭐 민주당 일각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의 재보선하고 뭐 맞추려면 13일 전에 해야 367억 원의 예산을 아낀다. 아주 이런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결국 그 뒤에 한덕수 대행을 어떻게 기각이든 뭐 인용이든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그 의미는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그 관세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여러 종전에 따른 광물 협정 체결 문제 뭐 우리가 본 그 유명한 사건들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발등에 떨어진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가 좀 최소한 대통령은 지금 뭐 자리에 없지만 그 적어도 국정의 책임을 맡을 만한 통상 미국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만한 인물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직위에 있고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이 조야의 생각이 한덕수 대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그 직을 면할 만한 그 파면시킬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한덕수 대행이 주미대사도 지냈고 통상교섭 본부장부터 그 경력이 아주 새 정부에 걸쳐서 미국을 가장 잘 알고 무역을 아는 분이라고 볼만하고 또 그 합당한 위치에 있으니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도 돌아오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행은 대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또 그 아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고 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인 면에서도 지금 도움이 됩니다. 이 경제가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헌재 재판관들도 이게 무슨 사법적인 그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국익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그 빨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선거보다. 기왕 늦어진다면 예. 굳이 하려면 빨리 해서 하는 게 나은데 이렇게 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전후는 좀 그 한덕수 대행이 그 윤 대통령 선거 뒤로 가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두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전망을 네. 한다면 전 대통령 그 선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뭐 언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정가에 떠돌던데 다음 주 금요일 뭐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예. 그 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금요일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 5월 14일 금요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도 3월 10일 그것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있다가 헌재 판단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그 이제 어간을 본다면 그 전후를 본다면 다음 주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금요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또 이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날 뭐 글쎄 뭐 일주일 지나고 앞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금요일 날 이념 결정이 내려진다면 파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탄핵 반대 집회가 지난 3일절도 대단했었는데 제가 집회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런 것도 저기 생각하면 꼭 금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평의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임박하긴 임박했어요. 그리고 정리할 때가 됐죠.
그 다음 주 정도에 어쨌든 대통령 심판 결과는 헌재 종국 결정 그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지켜봐야죠. 예.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언제까지 미뤄질까요? 지금 여야의 견해차가 상호 비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협의회 날 처음에 오전에 임명 안 하면 오후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결렬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대좌를 하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는 생각은 마은혁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같이 마주 앉을 수 있다. 계속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계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입성하면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이른바 매직 넘버인 6명을 그 확보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예. 이 변론 갱신 절차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또 뭐 간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건가도 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그러니까 압축을 하는데 확 압축하면 뭘 그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또 부실 논란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하면 또 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도 판사 출신의 법조 전문가인데 굳이 그 마은혁 후보자를 꼭 임명시켜서 선거에 참여시키려고 하면 이런 논란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으니 8명 체제로도 얼마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꼭 전제 조건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게 물론 민주당의 지금 절대적 당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어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관되게 그건 안 된다. 한덕수 대행 때와 같은 원칙으로 이게 이제 여야의 합의에 의한 재판관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에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 수기를 좀 더 해보겠다. 그 수기를 좀 더 해보겠다는 말이 임명할 것 같으면 당장 했죠. 좀 더 시간을 갖겠다. 거기에는요. 한덕수 대행의 복귀하고도 지금 이게 밀접하게 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임명을 받되 회피한다고 본인이 얘기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예, 임명 문제도 역시 전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망보다 말이죠. 예. 이건 당위의 문제예요. 자꾸 전망만 하면 뭐 하겠어요. 예. 이게 보세요.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제기한 이른바 권한쟁의 심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그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잖아요. 헌재가. 또 하나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따른 이 부작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작위에 따른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인용하는 결정했어요 지금. 피청구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건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 건을 너무나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안 되고가 글쎄요 여야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죠. 예. 지금 김복형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조은창 재판관 이번에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른바 별개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 세 사람은 기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명이 되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투입돼야지 6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이 괜히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양쪽의 생각이 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대로 하면 맞아요. 물론 헌재가 이번에 그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에서 각하라긴 했어요. 각하라는 건 그 기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예 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헌재가 얘기하기를 구성권도 침해했고 또 하나가 대통령의 재판권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라고 판시까지 했다고요. 그 임명하는 게 맞아요. 물론 임명 안 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마은혁 후보자가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뭐 과거에 뭐 인천 민주노련 그것도 인민노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인민노련 벌써 무슨 색깔로 생각나는 이 인민이 그 인민이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 할 때 그 피폴 그 인민이 아니고 인천 민주주의 할 때 인민이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던데 자꾸 어떤 그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고 이념적인 성향 이런 거 문제 삼는 거는 그래서 저는 뭐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자꾸 색깔로는 문제 삼는 것 같아서 이 마원영 후보자가 워낙 이렇게 길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임명 안 했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임명 안 해서 거기다 헌재 판단을 받아본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구예요. 이럴 때 판단하러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왜 권한대행이 자꾸 법제처에 물어보고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뭘 의견을 자꾸 구합니까? 헌재는 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래서 마원영 뭡니까 한도수 권한대행도 탄핵이 됐던 것이고 전 권한대행이죠 물론 한도수 총리도 탄핵이 됐던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특히 여권이 절차의 문제는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 공격이 과도하다. 그래도 이 헌재 재판 이거 따르는 게 맞다고 좀 봐요.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 임명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말이죠. 예. 예, 뭐 지금 전국에서 헌재 심판 그리고 재판관 임명 정말 하나하나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펀드 발언을 두고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공식 토론을 제안을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었고요. 여야 AI 토론 성사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자꾸만 오늘 전망을 유난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성사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끝장 토론하자는 게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그게 그런 토론이 그렇게 성사돼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한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이것도 말이죠. 여권이 조금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권 일각에서 저 어느 의원, 어느 당직자, 어느 뭐 정치인하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뭐 국부펀드 얘기를 하니까 국가가 투자해서 이 첨단 산업을 하자, 뭐 이 국민과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반기업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뭐 색깔론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뭐 과도하게 색깔론이라고 제가 딱 등치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걸 그 자체를 비판하면 돼요. 비판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보완할 점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슈는 뺏기고 있어요. 중도 보수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거기 또 말려 들어가서 또 거기에 계속 방어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이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이거 또 공격하기 바쁘잖아요. 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이슈 선점하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적극적으로 여당답게 지금 여당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집권당이란 말이에요. 집권당답게 이슈를 뭔가 주도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적이다, 반기업적이다 그럼 끝장 토론 해가지고 그 단점을 얘기하고 또 보완할 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정책적인 걸 자꾸 이념적인 거에 결부시키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온당한 태도 아닌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 교수님 말씀에 동감. 본질이 좀 벗어나고 있다. 뭐 끝장 토론을 하면 어떻고 1대1 토론을 하면 어떻고 사자 토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형식 논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가 만약 있게 되면 일단은 유력한 단독 선두 후보이니까 검증은 좀 혹독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냐하면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그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또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냥 어디 그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한마디 하시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만큼 중요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본인이 자각하셔야 된다. 자, 엔비디아 얘기도요. 자,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슈퍼 천재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그 창의적으로 만든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순수하게 아마 이 대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국부펀드가 나오고 30% 지분을 확보해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렇게 되면 참 좋긴 하겠다. 그런데 참 이 공부가 좀 덜 되어 계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기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입하고 정치인이 개입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이런 창의적인 슈퍼 그 기업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천재들의 창의성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분을 30%인가 뭐 확보하고 좋죠. 다 꿈 같은 얘기예요.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해보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무게와 엄중함을
따져보고 이게 반대편에게 공격당하니까 왜 공격만 하냐 대안을 내보라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하면 이게 어떤 반응이 오겠다는 거 그런 것까지 내다 보셔야 될 정치인이 됐다. 이 점을 제가 뭐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 네. 좀 짧게 부탁드릴 네네. 건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좀 비명계를 겨냥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왜 한 걸까요? 하루 종일 그 뉴스로 시끄럽던데 저는 딱 그 말씀에 정답이 있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말씀에 대한 무게를 얘기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예. 증거는 없으나 추측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그냥 무슨 총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먹방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비명계도 많고 그 당시에 반대표 던졌다 떨어진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예. 또 뭐 그게 그래서 보복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관련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짜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저도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예.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도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불쇼라는 유튜브에서 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박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희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제 그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체포동의안 자체가 부결되면 영장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였는데 그때 어쨌든 가결이 돼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기각됐잖아요. 그 유청원 판사한테 기각됐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벌써 재작년인데.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비명계와 검찰이 짜고 했다. 이건 음모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듣기 따라서 비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황당한 얘기일 수 있죠. 예. 정말 짜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근거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은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어요. 아무리 지난 얘기를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거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이 발언은 전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